리플 XRP랑 마스터카드가 이번에 제대로 사고쳤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리플의 연례 행사 스웰 2025에서 두 회사가 손잡고 신용카드 결제를 리플 레저 위에서 정산하는 파일럿 시험을 시작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갑작스럽게 마스터카드가 XRP를 쓴다니 이게 뭔가 엄청난 소식처럼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혹시 마스터카드로 XRP 결제되는 건가? XRP 가격 오르겠네. 이렇게 기대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은 대형 결제사가 드디어 암호화폐를 쓰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 단순한 호재성 뉴스로 치부하기에는 그 안에 숨어있는 맥락이 상당히 깊습니다. 지금부터 리플과 마스터카드의 이번 실험이 무엇을 노리는지 그 속사정 찬찬히 파헤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소식을 이해하고자 하신다면 신용카드 결제의 뒷단 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편의점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신용카드로 샀다고 상상해보죠. 카드를 찍고 영수증이 나오면 결제가 끝난 것 같지만 사실 가게 주인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카드를 긁는 순간에 카드사가 결제를 승인해주고 또 그 승인 정보가 마스터카드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가지만요. 실제로 돈은 나중에 움직여요. 이 손님은 바로 커피를 들고 가지만요. 정산 대금은 카드사의 결제망과 은행망을 통해서 하루에서 길게는 며칠이 지나서 가맹점 즉 은행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주말이 끼거나 해외 결제의 경우에는 절차가 더 복잡해서 더딘 편이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이 카드 결제 승인 이후에 은행 간 정산이라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카드 결제 정보는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지만 카드 발급 은행이 가맹점의 은행에 실제 돈을 보내는 과정은 전통적인 금융망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개기관이 개입하고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멈추고요. 평일에도 배치로 처리돼서 T+1, T+2 이런 식으로 소요되곤 합니다. 결국에 상점 입장에선 물건을 팔고도 며칠 뒤에야 대금을 손에 쥐는 셈이고 그동안 자금이 떠있는 공백이 생기는 거죠. 이런 느린 정산 속도랑 비효율은요. 이 금융업계에서 오래된 고민거리였습니다. 카드로 결제하고 돈을 주고받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 되나.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는 환전과 국제망을 거치느라고 비용도 많이 들고 더 오래 걸립니다. 리플과 마스터카드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는 거고 여기서 해결책은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입니다.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자산으로서 실시간 정산하면 되지 않을까 한 거죠. 여기서 스테이블코인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1대1로 연동돼서 가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 암호화폐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디지털 달러인데 리플 측에서 이미 RLUSD라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습니다. 이 뉴욕 금융당국의 신탁회사 라이선스 승인을 받아서 발행한 말 그대로 규제된 디지털 달러예요. 리플이 갑작스럽게 달러 토큰을 만든 건 전부 다 이유가 있겠죠. 앞서 언급드린 은행 간의 정산을 이 디지털 달러로 해보려는 속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 파일럿의 핵심은요. 신용카드 결제 뒷단의 은행 정산을 RLUSD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체해보자는 겁니다. 마스터카드나 웹뱅크나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리플과 손잡고 이 실험을 진행 중에 있고요. 웹뱅크 같은 경우는 제미니 신용카드의 발급은행인데 이 은행이 마스터카드 결제를 정산할 때 기존처럼 ACH 송금하는 대신에 RLUSD를 리플 레저에서 상대방에게 보내주는 방식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손님이 카드를 쓰면요. 웹뱅크 카드사가 상점 측 은행에 줄 돈을 RLUSD로 즉시 전송하는 방식이죠. 이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달러가 오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초에 불과합니다. 그 대신에 지금처럼 은행들이 하루 이틀씩 파일을 주고받으면서 결제 대금을 정리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번 파일럿은 규제받는 미국 은행이 퍼블릭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해서 전통적인 카드 결제를 정산하는 첫 번째 사례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실험이라는 뜻이겠죠. 물론 아직은 어디까지나 시험 단계입니다. 규제 승인도 받아야 돼서 당장 실제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발표에 따르면 몇 달 내로 RLUSD를 리플 레저 결제망에 온보딩할 계획이다라고 하니까요. 이 규제 당국 허락만 떨어지면 머지않아서 실제 결제 네트워크에 투입할 준비까지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표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맥락이 나와요. 바로 리플의 전략 변화인데요. 원래 리플은 XRP라는 자체 암호 자산을 앞세워서 은행 간의 송금을 혁신하겠다라면서 등장한 회사죠. XRP로 국제 송금하면 몇 초 만에 끝난다. 이런 비전을 팔았습니다. 실제로 한때 일본과 동남아 같은 여러 가지 해외 송금 업체들과 제휴해서 XRP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를 시도하기도 했었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미국 SEC와의 소송 등에 휘말리면서 은행들이 XRP 같은 변동성 자산을 사용하는 데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이게 리플 입장에서는 은행이 안 쓰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을 튼 거라는 거예요. 은행들이 XRP를 직접 쓰기 꺼려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예 달러 토큰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RLUSD였고 달러에 연동돼서 가격 위험이 없고요. 뉴욕 금융청의 승인까지 받은 토큰이라면 보수적인 금융권도 한결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이번에 마스터카드 실험에 XRP 대신 RLUSD가 쓰이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이 실제로 돌아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의 카드 결제방 구조랑 무엇이 달라지는지 좀 더 현실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드 결제가 발생하면은 카드사가 한꺼번에 모아서 다음날이나 며칠 뒤에 은행 간 정산을 했습니다. 마스터카드라거나 비자 같은 네트워크가 중재하면서 각 카드사랑 가맹점 은행 사이에 돈을 청구하고 또 주고받기까지 해주는 방식이죠. 반면에 블록체인을 쓰면은 카드사가 줄 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즉각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발행해가지고 상점 측 은행 지갑으로 보내주면 끝이에요. 중간에 끼던 청산소도 필요가 없고요. 24시간 실시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카드 네트워크는 여전히 거래 정보를 처리하고 또 보안을 관리하겠지만 실제 돈의 이동은 블록체인 위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헷갈리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카드 결제를 XRP로 한다는 식으로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이번 실험에서 소비자는 여전히 원화나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건요. 그 뒤에 은행 간의 대금 정산 통화가 RLUSD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스타벅스에서 카드를 쓰면은 여전히 원화로 결제가 되고요. 그 영수증도 원화로 찍힐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카드사랑 가맹점 은행이 주고받는 정산 자금을 달러 RLUSD 토큰으로 주고받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산이 빨라질 거고 비용이 줄어드는 거는 은행과 결제망의 이야기지 당장 소비자가 나 이제 블록체인으로 결제했네 이러면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술이 뒤에서 조용히 효율을 높이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분하셔야 될 점은 RLUSD랑 XRP의 관계입니다. 리플이 만든 리플 레저 위에서 돌아간다는 점은 같지만요. XRP는 변동성이 있는 암호자산이고 RLUSD는 가치가 1달러로 고정된 토큰입니다.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변동성이 있는 XRP보다는 RLUSD처럼 이 가격이 안정된 토큰을 쓰고 싶어 하겠죠. 리플 레저상에서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수수료나 기축을 제외하면은 XRP 자체가 개입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XRP 코인을 직접 결제에 쓰는 게 아니라 XRP 기술을 활용해서 달러 토큰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XRP 투자자분들은 이런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마스터카드가 XRP를 도입했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결이 달라요. XRP 리플 레저라는 인프라를 도입한 거고요. 거기에 올라탈 실제 거래 화폐는 RLUSD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험이 흥미로운 건요. 규제랑 안전 문제를 해결한 상태에서 진짜 은행과 결제회사가 블록체인을 활용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RLUSD가 뉴욕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스테이블코인이라 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민간 코인을 쓰겠다라고 했다면은 금융당국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조합을 보면은 마스터카드랑 웹뱅크 그리고 리플과 제미니가 서로 각각 힘을 합친 형태인데요. 서로 역할과 강점이 다르지만 규제 준수하는 블록체인 결제라는 공동 목표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실험이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속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카드 결제금이 상점에 들어오는데 최대 이틀에서 3일 정도가 걸리지만요. RLUSD로 하면은 이론상 거의 즉시 정산까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가서 카드를 써도 현재는 환율 계산되고 대금 보내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래에는 현지 통화에서 달러 토큰 그리고 상대방 통화식으로서 블록체인상에서 바로 교환될 수도 있어요. 이 돈을 주고받는데 국경의 장벽이 훨씬 더 낮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간 비용도 훨씬 절감될 수가 있다는 거고 이 속도가 빨라지면 자금 효율성도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지금은 하루 이틀씩 떠있던 돈이 즉시 결제가 되니까요. 기업이나 은행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자금이 묶여있는 시간이 주면은 그만큼 다른 곳에 활용도 가능할 거고요. 물론 여기에는 과제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참여자 모두가 블록체인 지갑을 운영하고 보안과 리스크를 관리해야 됩니다. 이 기존 시스템과의 접목도 매끄러워야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규제 당국의 승인입니다. 미국에서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쓰는 거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국 승인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식 출시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파일럿, 즉 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고 여기까지 봤을 때 이번 건은 기술 실험인 동시에 산업 지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겠습니다. 이제 관련 기업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먼저 리플입니다. 이 리플에겐 이번 시도는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인데요. 그동안 리플은 XRP를 통해서 국제 송금 네트워크를 혁신하려고 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RLUSD라는 신규 스테이블코인 전략으로서 돌파구를 찾았어요. 굳이 XRP 고집하지 않고 우리가 달러 토큰을 만들어서 전통금융을 연결하자 이런 방향성의 전환이었다라는 거고 이런 전략이 통한 결과로서 이제 마스터카드 같은 거물도 리플의 네트워크랑 코인에 관심을 보이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리플이 이번 협력으로 자신들이 구축한 리플 레저의 유용성을 입증을 하고 향후에 다른 결제망이라거나 은행과도 제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리플의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원래 리플은 은행들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XRP 거래를 중개하면서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했어요. RLUSD를 발행하면 이에 따르는 준비금 운용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규제된 달러 인프라의 발행 주체가 됨으로써 이 금융권에서 입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현재 RLUSD 유통량은 벌써 10억 달러를 넘겼는데요. 출시 1년도 안 돼서 이룬 성과입니다. 그만큼 시장 수요도 확인됐다라는 뜻이겠죠. 리플은 이런 모멘텀을 살려서 자신들의 글로벌 결제 인프라 공급자로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수요일 행사에서 리플이 전 세계 75개 이상의 규제 라이선스를 보유하게 됐다는 발표도 있었고, 최근에 여러 가지 회사를 인수하고 각국의 인허가를 취득하면서 단순 송금 스타트업을 넘어가지고 종합금융기술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 협업 자체가 마스터카드 측의 전략과 이해관계도 뚜렷합니다. 마스터카드는 비자랑 함께 전 세계 결제 시장을 양분해온 거대 기업이죠. 카드 결제 건당 거래 수수료를 몇 %씩 가져가면서 막대한 이득을 내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전통 카드망이 없이도 결제가 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업계에 있었고, 사람들이 암호화폐 지갑으로 직접 송금하고 결제까지 하게 되면은 중간 네트워크인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암호화폐랑 손을 잡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편의성과 신뢰라는 거, 이 새로운 결제 수단이 나와도 우리가 그 표준을 제공하면 된다는 철학을 내세우면서 다양한 실험까지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터카드는 이미 여러 가지 가상자산 거래소랑 제휴해가지고 암호화폐 카드를 발행하도록 지원했어요. 마스터카드 로고가 붙은 카드로 비트코인 등을 결제하면요, 그 뒤에서 자동으로 법정화폐로 바꿔서 정산까지 해주는 식이죠. 또 작년에 NFT 결제를 카드로 지원을 한다라거나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실험에 참여를 한다라거나 이 다양한 행보를 보여온 바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자사 네트워크에 스테이블코인을 통합하려는 대규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페이팔 USD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들을 자사 결제망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흑소스 등과 파트너십을 맺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존의 카드 회원사들이 원하면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정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카드로 결제해도 뒷단 정산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선언이었죠. 이런 큰 그림 속에서 RLUSD도 마스터카드의 레이더망에 포착이 된 셈입니다. 마스터카드 입장에서는 USDC나 PYUSD뿐만 아니라 규제 승인받은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을 당연히 써보고 싶겠죠. 하필 리플과 손잡은 건요, 이 제미니 카드 프로그램의 연장선이라는 배경도 있습니다. 제미니 거래소는 이미 작년에 리플과 함께 XRP 리워드 신용카드를 출시한 바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쓰면 최대 4%를 XRP로 적립해주는 상품이었는데, 발급 은행이 바로 웹뱅크입니다. 이 결제망이 또 마스터카드였어요. 즉 웹뱅크, 마스터카드, 또 제미니랑 리플로 이어지는 이미 한 팀으로 움직인 경험이 있다라는 거고, 게다가 리플은 제미니에 약 7,500만 달러 규모의 신용공여 대출 한도를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업계에서 알려진 바로는요, 제미니가 사업 확장을 위해서 리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형태였었고, 그만큼 이 두 회사가 전략적으로 밀접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얽힌 파트너십 위에서 마스터카드라는 거인이 올라타게 되면서 이번 신용카드 결제 블록체인 정산 프로젝트가 드디어 성사가 된 겁니다. 웹뱅크 같은 핀테크 전문 은행의 역할도 주목할 만합니다. 웹뱅크는 규모가 크지 않지만 미국에서 여러 가지 핀테크 기업들의 신용카드 발급을 도와왔던 은행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애플카드도 초기엔 골드만삭스 이전에 웹뱅크가 관여했었죠. 이런 비교적인 작은 은행이지만 이 정식 은행 라이선스를 가진 플레이어가 혁신 실험에 나섰다라는 건요, 향후에 다른 은행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겁니다. 처음부터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은 움직이기 어렵겠지만요, 웹뱅크 사례가 성공하면은 중소은행들부터 블록체인 정산 도입을 검토할 수가 있겠죠. 이 제미니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득입니다. 제미니는 원래 자체 스테이블코인 GUSD가 있었지만요, 규모가 크진 않았었는데 리플의 RLUSD랑 협력하면서 오히려 더 큰 판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미국 사용자들에게 RLUSD를 달러 대용으로 쓰게 하면서 자사 거래소에서 RLUSD 마켓을 열어가지고 거래 기본 통화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적극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제미니로서도 RLUSD 같은 공신력 있는 토큰이 성장하면요, 거래소 유동성이 늘어날 거고, 리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업적 지원까지도 받으니까 서로 윈윈인 셈입니다.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가지고 시작된 이번 프로젝트, 투자나 산업의 관점에서는 과연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XRP 투자자분들 중에는 약간 찝찝함을 느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쓰는 거는 결국에 달러 토큰인데 XRP 자체를 쓰는 게 아닌데 이게 왜 XRP한테 호재인가 악재인가, 이런 의문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정작 XRP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이 활약을 하면요, XRP는 소외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데이터랑 사례들을 조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RLUSD의 성장세 데이터를 확인해 봤어요. 올해 2025년 11월 초에 RLUSD 유통량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출시일인 2024년 12월 17일부터 따지면 불과 10개월 남짓 만의 기록입니다. 시가총액 10억 달러를 그렇게 빨리 넘긴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은 RLUSD가 사상 최초라고 해요. 참고로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도 초창기엔 9억 달러 넘는데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 정도면 RLUSD 수요랑 확장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빨리 컸나 살펴보니까 이미 RLUSD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늘고 있었고, 일부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이 국제 송금에 RLUSD를 이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리플의 자체 결제 흐름에서도 RLUSD가 상당 부분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리플 사장 모니카 롱은 RLUSD가 현재 리플의 대부분 결제 플로우를 담당하고 있다라고까지도 언급을 남겼어요. 또 개인 투자자나 트레이더들도 리플 레저상의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RLUSD랑 XRP를 맞교환하거나 이더리움 디파이에서 RLUSD를 예치해가지고 이자를 받는 여러가지 실제 활용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LUSD는 출시 이후에 사용처를 꾸준하게 늘리면서 생태계를 확장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XRP의 입지는 과연 어떨까? 저는 데이터를 보면서 오히려 XRP에게도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RLUSD 거래가 되면요, 그 대부분이 리플 레저 위에서 이루어지겠죠. 리플 레저에서 트랜지션이 발생할 때마다 극소량이지만 수수료로서 XRP가 사용되고 소각이 됩니다. RLUSD는 무엇이든 이 XRP 리플 레저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XRP의 유용성과 희소성에 영향을 주는 구조라는 거고, 리플 레저를 달러 결제의 글로벌 인프라로 키워가면요, 그 기반 토큰인 XRP의 가치 기반도 탄탄해질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단기적인 수요 공급보다는 네트워크 효과 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XRP는 여전히 중립적 브릿지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남아있죠. 결국에 RLUSD는 달러 영역에서 강력하지만 세상에는 유로, 엔, 원화 여러가지 다양한 통화가 존재하죠. 유럽의 한 은행이 달러 대신에 유로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이번 스웰 행사에서도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 하는 유로 스테이블 코인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각 통화별로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오면요, 결국에 그 사이를 잇는 다리로서 XRP 같은 중립 코인의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리플도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모니카 롱 리플 사장은 행사에서 XRP의 유틸리티랑 유동성을 계속 확대하면서요, 이 스테이블 코인 통합이 궁극적으로 XRP의 가치를 강화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XRP ETF가 나오면은 그 수요가 엄청날 것이라는 업계 전망까지도 소개되면서 XRP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했어요. 결국에 리플의 전략은 스테이블 코인과 XRP 투트랙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 규제 친화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은행권을 공략하고요, 또 동시에 XRP 생태계도 XRP ETF라거나 온체인 기능 확충으로 뒷받침하는 그림이겠죠. 저는 이런 점이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기술 투자 관점에서 단기 가격 변동보다 이런 기술 채택과 활용 지표에 주목해야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번 뉴스를 접하고 제가 주목한 것도 이걸로 XRP가 당장 오르냐 떨어지냐 보다는요, 이게 실제로 몇 건의 거래가 이루어질까, 얼마나 효율성이 오를까, 이런 것들이었어요. 몇 달 뒤에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 기반의 정산이 실제로 가동이 된다면은 리플 레저상의 트랜지션 증가를 하거나 RLUSD 유통량 변화로서 금방 포착이 될 겁니다.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온체인 데이터 보면서 이 파일럿의 진행 상황을 같이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뉴스 한 줄보다는 이런 실제 지표의 변화가 향후 암호화폐 가치에 더 중요한 힌트가 될 테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험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은 우리는 신용카드 업계의 조용한 혁신에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상점과 기업들은 자금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혜택을 보게 될 거고, 카드 결제하면 돈 들어오려면 며칠 걸린다, 이런 통념이 깨질 거고, 오늘 번 돈이 오늘 정산된다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특히나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환율이나 해외 송금 딜레이 때문에 골치를 알아왔었는데, 이런 블록체인 정산망이 자리 잡으면 국경 간의 결제의 장벽이 크게 낮아지게 될 겁니다. 가령 한국 회사가 미국 거래처랑 거래할 때 예전에는 돈 보내고 확인받는데 며칠 걸렸었지만, 미래에는 스테이블코인 지급에서 현지 통화로 즉시 변환으로 또 순식간에 거래를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 전체로 보면 결제 인프라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중앙은행의 결제망 시간에 맞춰서만 돈이 움직이지만요, 블록체인 기반 정산이 도입되면 주말도 밤낮도 없이 24시간 결제가 돌아가게 될 거고, 일반 소비자는 체감 못하더라도 경제 시스템의 유동성은 그만큼 늘어나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변화가 계속되면 현금 없는 사회도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카드나 모바일로 결제를 하지만 그 뒤에서는 결국 은행 간의 현금을 이동시키는 방식이었어요. 미래에는 애초에 디지털 토큰 형태로 가치가 오고 가니까 물리적인 현금은 더 설 자리가 줄어들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이런 흐름을 규제 당국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달러 토큰으로 결제를 척척 해버린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통제력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각국이 CBDC를 개발하거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서두르는 면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미국 의회 측에서도 한동안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 논의됐었지만 이 지지부진했었는데, 만약에 이번처럼 실제 사례가 나온다? 논의에 탄력이 붙었겠죠. 그렇다면 은행도 쓰는데 우리 법은 준비가 됐나? 이런 압박감이 생길 테니까요. 유럽이 이미 미카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넣었고요. 아시아 국가들도 파일럿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국에 규제의 표준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인 거고, 어느 나라가 먼저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금융 혁신의 주도권이 갈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관점에서 이 변화를 생각해볼까요? 정작 일반인은 이런 기술 변화가 진행돼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냥 카드 쓰고 예금하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뒤에서 시스템만 조용히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투자자나 업계 종사자라면은 이 조용한 변화를 간과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술이 실제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 산업이 성숙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겠죠. 이 크립토 시장에서도 2020에서 2022년에는 디파이, NFT 여러 가지 유행이 많았었지만 정작 실제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있었고, 이제는 백엔드 인프라부터 크립토가 스며들면서 투자 관점에서도 보다 펀더멘털을 따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코인의 가격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고 또 어떤 기관이 쓰고 있고 규제는 어떻게 따라 붙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거기서 진짜 승자랑 패자가 나뉘게 될 테니까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이 처음 등장할 때도 사람들은 메일 한 통 보내는데 전화선을 왜 쓰냐라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술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채로 우리 생활을 바꿔놓곤 하죠.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신용카드를 긁으면서 블록체인을 전혀 의식하지 않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무심코 내민 카드 뒤에서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차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불안하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불안하다라는 거는 시장이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이 내일도 열리고 1년 뒤에도 5년 뒤에도 계속 돌고 돌 겁니다. 그런데도 매번 하락장이 올 때마다 초조해지고 스트레스 견디기 힘드시다면은 그건 시장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투자금이 내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이겠죠. 이건 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헬스장에서 내 몸이 감당 못할 무게를 억지로 들면은 근육이 아니라 인대가 먼저 나갑니다. 러닝화를 새로 샀다고 첫날부터 전력 질주하면 그날 저녁에는 정형외과 신세를 지게 되겠죠. 몸이 버티지 못하는 무게는 마음도 버티지 못합니다. 투자금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만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 이 시장이 흔들릴 때 진짜 투자자는 거래를 줄입니다. 이 시기를 멘탈을 다잡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겠죠. 이 손실을 만회하려는 조급함으로써 계속 매매를 반복하시면요, 계좌도 정신도 같이 달아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고 있는가요. 이 시장은요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오늘 안 사도 내일 또 옵니다. 리플이 갑자기 4,900원까지 올랐다고 조급하게 따라붙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 가격에 못 샀다라고 끝이 아니에요. 언젠가 다시 3,000원 근처에 자리가 온다라는 거. 시장은 늘 그렇게 순환하고 기회는 조용히 다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매일 시장을 이기려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이 불안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내 그릇 안에서 꾸준하게 투자하는 거. 그게 진짜로 오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실 때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 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거는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